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정치와 함께 경례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섭 정작입니다. 안녕하세요. 월간 플래톤 이준규 기자입니다. 네, 이렇게 밀떡이 시작됐습니다. 두 분 모시고 이번 시간 밀떡 시작하는데요. 조금은 무거운 또 네네. 주제일 것 같습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쟁, 푸틴 입장에서는 특수 군사작전이라고 맞습니다. 하는 그런 전쟁을 일으킨 지 벌써 6개월이 넘어가지고 이제 수세에 몰리기 시작하고, 기본적인 수세 정도가 아니라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접어든 것 같고요. 그랬을 때 푸틴 입장에서 쓸 수 있는 카드는 한 3가지 정도였다고 저는 봐집니다. 근데 벌써 2가지는 물 건너 간 것 같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것을 돌이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협상이라든지 네. 이런 측면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아닌 것 같고, 그렇다면 하나의 카드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뉴클리어 핵인데요. 핵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그 핵 카드도 3가지의 옵션이 있을 거로 추정이 됩니다. 물론 이거 이외에도 더 정말 정신 나간 생각을 갖고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상식선에서의 생각은 3가지인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하나를 한번 이야기해 보면서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말씀 좀 들어보고 지금 싶어요. 마음이 무거워지네요. 네, 네, 아무래도. 무겁죠. 뉴클리어 핵이라는 것은 모두 전 지구가 멸망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왜? 미국과 러시아 이 두 국가만이 세계 유일의 상호 확증 파괴가 가능한 국가들이고, 상호 확증 파괴가 가능하다는 얘기는 두 국가는 물론 전 세계의 대부분의 국가, 이 국가와 관련된 동맹국들 물론이고 나머지 국가들도 멸망의 길로 접어들 수 있을 만큼의 핵전력을 보유하고 있어서 그렇고요. 이런 핵전력을 러시아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질 못하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만 하더라도 직접 개입이 절대 안 되는 네네.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 그렇다는 얘기는 반대급부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만약에 핵을 쓴다고 한다면 미국은 당연히 자동 참전을 할 겁니다. 참전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나머지 상호 확증 파괴까지의 능력은 갖고 있지 않지만 핵을 보유하고 있는 소위 말해 좀 말썽쟁이 네. 국가들, 내지는 네네. 미국에 맞서는 국가들, 대표적으로 중국, 뭐 북한 이런 네. 국가들이죠. 파키스탄, 뭐 파키스탄도 물론 그렇습니다. 넓게 보면 뭐 네. 솔직히 인도도 뭐 그렇죠. 예. 그런 국가들의 시그널을 주는 거죠. 전술핵을 썼더니 뭐 저래도 가만히 있네. 예. 이렇게 되면은 안 되네. 예. 뭐 가만히 있네. 그럼 우리도 뭐 예전에 위협해도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이 자체 핵무기를 개발했던 명분이 이거였어요. 미국한테 파리가 날아가면 소련을 공격하는데, 그럼 소련이 다시 뉴욕이나 LA를 공격할 건데 감당할 수 있냐? 라고 했을 때 대신 쏴줄 거야? 네, 그 예. 미국에서 버벅거렸던 것 같아요. 아니면 그건 뭐 대답을 원하는 대답을 해석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뭐 핵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둘째치고 우리나라나 일본 같이 이제 핵 개발 직전 단계에 있는 국가들도 이 시그널을 굉장히 엄중하게 받아들일 거예요. 특히 우리는 북한이라는 집단을 머리 위에 두고 있잖아요. 그럼 북한도 당연히 좀 가벼운 강도 핵무기를 쓰면은 미국이 가만히 있겠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 우리나라도 핵 그렇죠.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거의 있잖아요. 맞습니다. 단기간은 몰라도 당연히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고, 그렇게 되면 핵 우산이라는, 정 작가님 말씀하신 게 바로 그거죠. 미국의 핵 우산 정책이 완전히 망가지는 어긋나게 거죠. 되죠. 네. 망가지는 거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이제는 정말 대응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푸틴이 핵카드를 바로 쓸 거냐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저는 좀 회의적이고, 그런 입장에서 3가지의 또 다른 옵션이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런 옵션들을 하나하나 이야기 드리면서 우선 가장 가능성 있는 것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서방에 시그널을 주는데 말로 주는 게 아니죠. 핵실험을 하겠다, 또는 특정 지역에, 우크라이나와 가까운 지역에서 최단거리의 지역에서 핵을 한번 터뜨려 보는 겁니다.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는데, 뭐 전술핵도 있을 수 있고요. 약간 예고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액션을 취한다고. 핵실험. 네. 러시아 핵 잠수함을 뭐 북극해에서 이동을 시킨다든가 약간 이런 액션 같은 거. 그렇죠. 핵 잠수함 하면 이제 떠오를 수 있는 것이 좀 약한 기도 하지만은 지금 시험을 앞두고 있는, 그 시험을 원래 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핵 어뢰 포세이돈이거든요. 네네. 포세이돈의 플랫폼, 운반 플랫폼이 뭐냐면 핵잠수함 SSGN이죠. 순항미사일을 네. 탑재하는 핵잠수함인데,
특수 목적 핵 잠수함이라고 해가지고 좀 개조를 했어요. 그게 이제 벨고로드함인데 네. K329라는 그런 번호를 달고 있는 잠수함입니다. 이 잠수함은 그러니까 개조를 벌써 한참 전에 마쳤고요. 마친 이후에 계속 시험 운항 중이었는데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 움직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첩보로는 북극해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바로 이 핵에 대한 보급을 담당하고 있는 12총국이라고 있어요. 러시아 조직 내에 12총국의 움직임이 있다라는 서방의 첩보가 있고 이것은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러시아가 제일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바로 핵 위협 아닌가 싶은데 그러니까 핵실험을 동반한 거겠죠. 핵실험 당연히 핵실험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거죠. 자국 영토에서 핵실험을 하게 되면은 시비를 걸지 못할 거고 공식적으로는. 근데 말씀하신 대로 국경 근처 내지는 서방의 코앞에서 그걸 하게 되면은 이제 실질적인 핵 위협이라고 받아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렇죠. 실질적으로 핵으로 공격을 하더라도 가장 가능성 있는 거는 수중에서의 공격이 가장 가능성이 있죠. 왜? 대항하기가 제일 어려우니까.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시그널을 주는 거죠. 핵 카드를 쓰겠다는 시그널을 주는 거예요. 그럼 서방에서 이 핵실험을 통해서 협박이 과연 먹히면 어떻게 됩니까? 우크라이나에 대한 진영을 중단하겠죠. 중단하겠죠. 네. 내지는 우크라이나에다가 계속해서 협상 압박을 하겠죠. 이런 것이 가장 러시아로서는 지금 할 수 있는 것이고 현실적인. 그렇죠. 네. 그랬을 때 국경선은 지금 4개 주를 병합했으니까 그 4개 주의 근접 내지는 지금 현재의 전선에서 네, 유지. 유지 뭐 이런 쪽으로 바뀌겠죠. 그것을 노리고 있는 거 아닌가 보는데 이 기자님은 이 시나리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푸틴은 명분 쌓기라고 있거든요. 명분 쌓기가 뭐냐면 항상 말했어요. 러시아 영토 안에 침공이 있다면은 모든 수단을 핵을 포함한 것이죠. 수단을 강구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병합 투표도 서둘러 그렇게 진행한 게 이제 여기는 러시아 땅이라고 이제 선을 긋고 그런 명분을 지금 만들어 놓은 거죠. 네. 푸틴 생각은 여기서 미국이나 우크라이나한테 밀리면 자기는 그냥 정치적 실각 완전 죽음이죠. 땡이다. 네. 정치적 죽음이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다양한 카드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카드까지. 자연스럽게 이 기자님께서 네. 제가 생각하고 있는 두 번째 카드, 두 번째 옵션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첫 번째 옵션은 누구나들 다 생각하고 제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실 거고 핵실험. 네. 두 번째 옵션은 이게 통하지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왜? 지금 말로써 핵 위협을 하고 이래도 서방에서 전혀 움직임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핵실험을 해도 움직임이 없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미국은 강경하거든요. 여기서 더 물러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실질적으로 전술핵을 통해서 우크라이나의 핵을 사용하지 않을까 하는 게 두 번째의 카드고 이렇게 대한 명분 쌓기는 지금 이 기자님이 얘기해 주신 거고요. 여러 가지 포석으로 병합을 선언한 건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국가들이 인정을 하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물론 유엔 총회를 앞두고 있습니다만 압도적인 표차로 아마 이걸 승인 안 할 겁니다. 심지어 중국도 기권했죠. 왜냐하면 주민투표로 변경되면은 지금 중국도 투표에서 국민투표에서, 네. 나가고 싶어하는 그 쪽들이 많을 거예요. 당장 대만이 국민투표에서 그렇죠. 우리는 중국 아니야 이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카드의 어떤 실효성이 가능성은 많지만 지금으로서는 떨어질 거다라는 예측을 하면서 동시에 두 번째 카드인 전술핵을 사용할 거다라는 거죠. 전술핵을 만약 사용한다면 어떤 무기체계를 사용하게 될까요? 투발 수단 중에서 러시아가 항상 준비하고 있는 폭탄이 있거든요. 그거를 쓰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또 하나 저걸로 보고 있는 게 차라리 전술핵을 써서 핵을 썼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자포리자 원전을 터뜨려서 핵 오염지대로 만들어서 접하는 못하게. 그런 카드도 왜냐하면 이거는 사실상 북한도 항상 생각하고 있는 카드예요. 북한은 그 카드죠. 그 카드도 있는데 네네. 그 카드라면 서방의 바로 직접적인 개입의 단초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좀 낫다고 저는 보는데 개인적으로 그래요. 뭐 이게 뭐가 맞다라고 그럼요. 얘기할 수도 없는 거죠. 푸틴의 머릿속에 들어가 그렇지만 있는 왜냐하면 서방이 바로 개입할 수 있는 아주 큰 단초를 제공하는 거는 오히려 러시아 입장에서 안 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서방이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하나를 쓰려고 그러는데 그렇다면은 내가 러시아 입장이라면 첫 번째 카드는 어찌됐든 핵실험이라 콧방귀도 안 낄 거로 봐지고요.
자기들은 제일 하기 쉽지만 두 번째 전술핵은 바로 뭐냐면 제가 볼 때는 항공 플랫폼을 동원한 순항 미사일에 지금 모든 러시아의 장거리 순항 미사일 뭐 켄트랄지 그 외에 장거리 보유하고 있는 순항 미사일 몇 개 안 되지만 이제는 그 순항 미사일의 탄두를 핵탄두로 바꾸면 전부 전술핵을 쓸 수가 있고 그 핵탄두 중에서 가장 위력이 약한 그나마도 가장 위력이 약한 부분을 쓰겠죠. 쓰는데 이거마저도 미국은 지금 이야기를 바로 하고 있어요. 용납이 안 된다. 그럼 바로 우린 개입하겠다라는 거죠. 그 심지어 저는 이런 얘기도 들었었는데 만약에 전술핵을 사용하면은 미국이 러시아의 주요 거점 군사 시설과 정치적인 그런 시설들을 바로 선제 타격하겠다 침무기로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거는 좀 신빙성 있는 내용인가요? 제 생각엔 아마 백악관에서 전달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제 만약에 러시아가 이렇게 움직이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겠다. 지금 얘기한 옵션 정도가 될 것 같고 거기에 이제 핵이 들어가 있느냐 아니냐는 결국 이제 러시아가 어느 정도 규모의 이제 무기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 있겠죠. 제가 이번에 개인적으로 여행을 좀 갔다 오는데 많은 지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를 하셔요. 이제 일반인 분들이 약간의 우스갯소리도 담은 이야기입니다만은 미국의 치매 노인과 정신 나간 푸틴이 완전히 정신병자 같은 어떻게 보면 히틀러 같은 네. 푸틴이 나중에 이거 큰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바로 이제 세 번째 카드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그런 전술핵을 써도 미국에서 공격하겠다고 이제 수사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이거는 러시아로서는 선택할 가능성이 세 카드 중에서는 가장 적지만 러시아가 이제 완전히 이제 외통수로 몰렸을 경우 너 죽고 나 죽자로 덤빌 경우에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죠. 제3차 세계대전이죠. 제3차 세계대전이죠. 이면서 동시에 핵전쟁인 거죠. 아인슈타인 박사 얘기대로 3차 세계대전은 뭘로 싸울지 모르겠지만 4차 세계대전은 돌도끼로 싸울 거다라는 얘기가 한 발자국 다가가는 겁니다. 지금 현재 러시아가 아무리 경제가 폭망했더라도 가용할 수 있는 핵탄두가 2,500기 이상 있습니다. 그리고 운반 플랫폼으로는 ICBM만 해도 350기 이상은 아직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것도 뭐 옛날에 그 사탄 같은 그런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계속 대체해 나가면서 현대전에 특화했고 현대화된 네. 사르맛, 야르스 이런 대륙간 탄도미사일이기 때문에 다탄두 그리고 미국의 MD를 뚫을 수 있는 ICBM이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도 뭐 같이 망하게 되는 상당한 그렇죠. 피해를 입게 되죠. 진짜. 이럴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까지 간다고 만약 했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미국도 우크라이나한테 협상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비선으로는. 뒷선으로는. 예. 미국도 지금 11월에 굉장히 중요한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정치적으로는 좀 물러날 수 없는 상황이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 별명이 얘기대로 이제 치매 노인이라고 기도하는 노인이라고 이제 얘기를 좀 하고 있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전쟁은 정치의 연장 특히 핵은 굉장히 정치적인 무기라서 푸틴이 정상적인 정치인으로 우리가 생각했다면 핵 얘기를 꺼내지도 않았을 거고 당사자가 얘기를 꺼냈을 때 반응이 거의 없거나 그냥 웃어 넘겼겠죠. 하지만 정상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뭐 굉장히 머리를 굴리고 있을 대응책을 찾기 위해서 머리를 굴리고 있겠죠. 근데 이게 우스갯소리로 제가 뭐 치매 얘기도 했고 뭐 했지만은 미국의 핵을 쓰기 위한 그런 의견의 중심에서의 과정들은 상당한 단계를 거쳐야 되고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푸틴 혼자서 버튼을 누를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제가 가능성이 가장 낮다고 본 맞습니다. 거고요. 자, 이 시점에서 우리가 가장 강조해야 될 부분, 중심에 서야 될 부분은 뭐가 있습니까? 바로 다시 돌아갑니다. 러시아의 민심입니다. 맞습니다. 민심. 러시아의 민심이 푸틴을 돌아서게 만들면 그러면 이제 전쟁은 여기서 종결을 할 수가 맞습니다. 있어요. 근데 그런 조짐이 정말 보이거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뭐 이란의 무인기를 좀 쓰려고 했더니 이란 자체가 지금 난리가 났어요. 내부적으로 뭐 엄청난 시위, 뭐 히잡 문제 시장 때문에. 문제도 예. 있고요. 예. 그런 국제 정세, 뭐 러시아가 완전 이제 종이 호랑이로 바뀌니까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가 아르메니아. 또 그러고 있고. 붙고 있고. 네. 타지키스탄이랑 키르기스탄도 원래 사이가 나빴는데 이제 러시아 때문에 가만히 그렇죠. 있다가 중동 또 지역의 키르기스탄이지만은 특히나 이 중동의 맹주로 다가서는 튀르키예가 완전히 그냥 다가서고 있고 이런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과연 어느 쪽으로 바뀌느냐.
러시아의 민심과 러시아 군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핵으로 가면. 그러니까 이게 어느 쪽으로 바뀔 거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푸틴이 외통수인 핵카드를 쓰겠다는 쪽으로 러시아 국민과 러시아 군부가 그걸 지지하는 사람이 많다고 그러면은 정말 운명의 길로 다가서는 거고요. 이것만큼은 아니다. 여기서 물러서라. 그리고 푸틴 정권의 어떤 퇴진을 하고 이러한 상황으로 바뀐다 그러면은 전쟁은 여기서 종결되고 러시아는 새로운 길로 접어들겠죠. 러시아가 전쟁을 원하지 않았다는, 그러니까 러시아 국민들이 전쟁을 원하지 않았다는 이 징집령을 피해서 사방으로 다, 죄송합니다 이게 표현이, 메뚜기처럼 국경을 막 넘고 있죠. 넘어가 버렸죠. 그 자기들이 징집될 가능성이 없거나 그냥 지내고 있을 때는 제 차에다가 Z자 그리고 이제 빵빵거리고 다녔는데 조지아에 간 차들 보니까 Z자를 테이프로 띄었더라고요. 바보같이 유리창을 깼어야 되는데 자국이 남잖아요. 제가 여관에서는 핵 이야기가 나오면 가능성이 제일 적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상황이 굉장히 엄중하다는 건 사실이고요. 푸틴이라는 변수가 너무 크죠. 내부 쿠데타 가능성은 또 염두에 수 있나요? 예, 있어요. 있기 때문에 그걸 바라는 거죠. 민심. 그렇죠. 그것도 있고 만약에 핵을 쓰게 되면 패전은 뭐 당연한 거고 이후에 책임 추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미 그때 되면 푸틴은 죽거나 아니면 영원히 실종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 밑에 실무자들도 처벌을 받는데 이건 그냥 처벌이 아니라 핵무기를 사용하게 된 실무자들이나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정말 숨만 쉬게 만들어 놓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면 결국 그 세 가지 옵션 중에서 가장 가능성 있는 현재로서의 옵션인 하나를 러시아는 행사할 거고요. 그 행사가 바로 뭐냐면 핵실험을 통한 핵 위협입니다. 여기에서 러시아 민심과 러시아 군부 또 서방 측의 대응이 어떤가에 따라서 갈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예측으로는 서방은 옴짝달싹 않고 강경하게 계속해서 입장을 할 거다는 게 우리 밀떡의 예측인 거고, 물론 뭐 다른 의견 있을 수 있지만 동의합니다. 또 러시아의 민심과 군부도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만은 지금 총동원령으로 인한 러시아의 민심이 굉장히 요동을 치고 있고 군부도 움직임이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런 걸 볼 때는 아이돈노지만 밀떡은 푸틴이 권좌에서 물러나기를 희망해 봅니다. 맞습니다. 나이도 사실 많이 있고 뭐하나 이제 사람들이 사실 봤을 때 약간 좀 반대되는 세력들이 지금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궁금한 거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지금 대한민국은 어떤 포지션에서 운영이 돼야 되나? 대한민국의 결정을 말씀하시는 건데 대한민국이 이 유럽에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어떤 목소리를 낸다는 게 좀 그렇습니다만 단 핵은 막아야 됩니다. 핵 전쟁은.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유엔 차원에서의 의견이 있고 투표가 있을 때 이런 부분만큼은 평화 입장에서 평화를 지지해야 될 거고 협상이 필요하다 그러면 협상 쪽으로 지지를 해야 될 겁니다. 우크라이나 입장이 아니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되길 바라고요. 우리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의견이 분명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적어도 우리 밀떡에서 생각해보는 의견은 그렇습니다. 자, 이것으로 푸틴이 갖고 있는 마지막 외통수의 결정, 핵입니다. 핵에서도 세 가지의 옵션이 있는데 그거를 가능성이 있는 차원부터 하나하나씩 살펴봤고요. 무엇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지켜볼 바가 있는 것 같고요. 우리는 이 결론이 어떻게 날지 우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마치고요.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함께 경례 밀떡!